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 소통 프로젝트 오 잘해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인영입니다. 오늘도 남북 통일 열차의 꿈을 안고 힘차게 출발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 탈북 미남 미녀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또 우리 남한 가족들도 인사 나눠봐야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새로운 남한 가족이 와주셨는데, 개그우먼 김경아 씨.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녀 개그우먼. 네, 알고 계시죠? 김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녀 이런 얘기는 남들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안 해주더라고. 미녀이십니다. 네. 아, 빨리. 빨리 아, 해줄 수 미녀이십니다. 있어요. 셀프가 강하시기 때문에. 김경아 씨, 그 오자유 새로운 식구가 되셨는데, 네. 첫 그 녹화를 앞두고 네. 남편 되시는 그 권재관 씨가 맞아요. 뭐라고 응원을 해주시던가요? 아, 그렇게 그 부부 사이에 살뜰하게 격려를 하는 사이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서로 그냥 몇 시에 오냐, 그럼 내가 누구를 하원시키겠다, 이렇게 실질적인 육아 이야기를 했지. 이제 집에 가서 오늘 녹화 마치고, 아, 오늘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교제가 있었다고 이제 집에 가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결혼은 현실입니다. 맞아요. 빨리 가서 애 학교를 시켜야 되는데. 네. 유명한 개그 커플이잖아요. 네. 그렇죠. 오지현 씨는 우리 김경아 씨 어떤 후배로 생각하시나요? 일단 굉장히 신실해요. 또 그래요? 네, 교회에서 또 이게 집사로서 잘 하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배로서 오지현 씨는 어떤? 정말 좋은 선배님이죠. 처음에 개그맨이다 보니까 시작은 정말 수다스럽게 시작해도 맞아요. 결국은 또 이렇게 신앙인이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런 감사함이 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 보면 참 마음밭이 좋으신 분이다. 부부가 다. 그렇군요. 뭐 신실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 결혼 전부터 그럼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오히려 남편은 모태신앙이었고 제가 오히려 개그맨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케이스인데 네. 그 모태신앙인 줄 몰랐다가 제가 교회를 가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내가 모태신앙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했어?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둘이서 이제 같이 동반 성장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이 너무 은혜롭더라고. 그러면서 사랑이 싹트기도 하고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네. 사랑과 함께. 신앙이 좀 모자르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고. 너무 못됐더라고요. 네. 못된 신앙.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반가운 분이 계시죠. 이건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 진짜 오랜만에 오자유 함께 하셨는데 예, 아까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녹화 시작 전에. 근데 그 어떤 그 기도부터가 우리가 막 그쵸? 은혜 충만이다. 예. 아이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기도는 기도뿐이고 네. 마음밭이 좋아서 그래요. 예, 정말이에요. 옥토 같으니까. 예, 그렇게 마음.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오랜만에 나왔는데 솔직히 표현하면 지난주에 출연한 것처럼 친근해 보여요. 네. 왜냐하면 가족 같은 개념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우리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니까 실제로 가족이에요. 네. 예, 그렇죠. 너무 반갑습니다. 벌써 너무 은혜롭다. 그냥 말 한마디 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형제니까 우리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새로운 탈북 미남이 나오셨잖아요. 에세이 아오지까지를 쓴 작가이자 국회 사무총장 비서로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조경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경일입니다. 저는 함경북도 경흥군, 경흥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왔고요. 한국에 와서 고향이 이제 아오지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곳이었나 싶고요. 네, 2004년 말에 한국에 와서 그때 16살에 한국에 와서 지금 올해로 18년 차 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최근에 행복마트를 오픈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행복마트 어떤 곳인가요? 생필품 파는 그런 마트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은퇴 즈음 해가지고 우리 부부가 기도하다가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비기독교인들 가운데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하고 같이 여생을 보내자 해서 행복마트라고 마트를 이제 개설했습니다. 네. 그래서 40개 품목을 준비를 했고 그 40개 품목을 6품목을 묶음으로 매주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이 무료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어머나.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네. 베푸는 것이고 그분들도 기쁨으로 받아가고 있고요. 네. 그거를 계속 하다가 네. 한 6개월 지나게 되어지면 복음을 전파해서 그 안에서 작은 교회가 이루어져 예수님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전도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만 그렇죠. 그러니까 평일 뭐 다른 날은 문을 열지 않고 그렇죠, 한 달에 4번 매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물건을 무료로 나눠 드리는데 그게 6개 묶음으로 그 6개 묶음 하나를 가져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아, 그럼 그 물건들은 어떻게 협찬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목사님 사시는 건가요? 협찬은 없고요. 네. 제가 은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한 것이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은퇴하더라도 어느 교회, 규모 있는 교회라 그러면 담임 목사 정도는 아니래도 어느 정도 사례를 줍니다. 네. 예, 그거하고 기타 몇몇 가지 사역이 있어서 그거를 묶어가지고 한 달에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할 수가 있죠. 멋있다. 제가 근데 목사님은 한 4년 전부터 그 목사님 교회도 가보고 네. 그 은퇴하시기 전부터 이제 가보고 했는데 목사님 참 귀하신 게 그 전에 이제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교회가 되게 뭐 공장지대 같은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런 좀 이렇게 좋은 지대에 있지 성도나 이런 데 좀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 오실 수 있지. 있고. 예, 그런 데 있지 왜 여기 교회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 저녁에 그 지역을 딱 가봤대요. 근데 거기 지역에 작은 십자가들이 너무 많더래요. 작은 교회들이 너무 많더래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저기에 가면 저기 좋은 지역에 가면 그 작은 교회들에 있는 많은 그 교인들이 다 그 큰 교회로 흡수가 되면 그 교회들은 다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장지대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안에서 또 목사님이 또 하시는 또 사역들이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이발소 같은 거를 해요. 주일날 뭐 오셔가지고 토요일날 이렇게 오시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해주시면 머리도 깎아주시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해왔던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은퇴 후에 또 이렇게 사시니까 평생 그렇게 사시었고 또 지금도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서 참 목사님이 참 귀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좀 진짜로. 하게 됩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 교인들이 동참해 주니까 가능하지 목사가 혼자 하겠다고 해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진짜 뭐라고 이렇게 말이 안 나오네요. 감히 너무 뭐라고 감동스러워서. 그리고 참 진짜. 그게 참 저는 되게 따뜻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딱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그 사람 교회를 너무 축복해 준 거예요. 이 교회가 옴으로써 여기가 너무 좋아졌다. 이 교회가 옴으로써 정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야말로. 네, 그걸 보면서 제가 저희가 편견을 굉장히 많이 깼어요. 목사님이 보면서 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교회구나. 네. 항상 이렇게 교회가 있구나. 네, 정말 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행복마트 이렇게 주인이 되셨는데 이곳에 또 많은 분들의 어떤 돕는 손길이 그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예, 앞으로요. 선은 또 예. 선을 낳게 되고.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네. 아멘. 아멘. 아, 네. 그분들한테 소리쳐서 막 응원하고 뭐 전도하고 뭐 이런 것도 정말 좋지만 네. 이렇게 진짜 몸으로 그들의 어떤 삶의 어떤 가장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그럼 저절로 정말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한 기대가 있고요. 네. 다만 나눌 때는 그냥 나누는 것으로 끝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면 하실 일입니다. 네,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많이 오는 것도 별로 원치 않고요. 네. 또 구원받을 사람들이 몇 명 주일날 온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저 형이라도 이거 우리 집 아니야. 어떤 애 옷 아니야. 그래서 이분이 그 말 듣고 너무 펑펑해서 입은 옷을 다 벗어주고 누더기 같은 걸 입고 미국으로 가셨대요. 젤교포들은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이제 같은 이제 그룹인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방문단으로 북한에 오잖아요.
그리고 엄마하고 아들을 잘 때 아이를 선택 안 하면 엄마랑 살 수 있고 또 아이를 선택하면 어머니를 못 보고 진짜 분단은 국가폭력인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 나눌 주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오늘의 주제는 남북 이산가족입니다. 자, 우리 한수희 씨가 준비를 하셨다고요? 아, 네. 오늘의 북투벼 네. 한수혜입니다. 오늘은 예, 남북 이산 가족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판넬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5년마다 한 번씩 이산 가족 실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보시면 10년 동안 생존자가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2011년에 8만 1,800명이었던 이제 생존자들이 지금 2021년 작년도죠. 4만 7,004명으로 거의 절반이 감소, 계속 돌아가고 계신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2021년 기준 작년도죠. 네, 북한의 이제 생사를 알 수 없는 이제 가족이 계신 분들이 82%가 모르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남한 가족들이 82%, 10명 중에 8명이 북한에 계시는 그 가족의 생사를 모르고 계신다고. 네, 예. 그리고 1985년에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는데요. 보시면 여기 대면 상봉 21차례, 그다음 하상 상봉 7차례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프로그램 그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이 네, 이산가족 시청률이 찾기. 78%였다고 합니다. 78%가 있을 수 있어요. 78%. 어른들은 다 본 거예요. 예. 그렇죠. 온 국민이 다 울었잖아요. 네. 맞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그 장소로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나한테 형님하고 따라다니고 이러는 거 음식 같은 거 나눠 먹던 거 이런 거 근데 나 어렸을 때거니까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죠. 뭐 지금도 눈물이 자꾸 나네요. 시계 하나씩 동생 사주고 그냥 잠박 좋을 때만 하나씩 사고 수건하고 동네 두부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약, 칫솔, 비누 모두 그런 거예요. 돈 못 갖다 줘 물건을 사라져서.
네. 아, 올해 남북분단 77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이산가족 문제. 아, 정말 우리 민족의 너무나 가장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그런 현실입니다. 도대체 이념이 뭔데? 다들 이렇게 네, 눈물 흘리신데 윤상미 씨 특히 눈물 많이 흘리시는데 상봉 장면을 지금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살미 씨? 제가 두 번째 탈북할 때, 네. 두 번째 또 잡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낳은 아이와 사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상인데 나한테는 왜 기적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네. 아이를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두 번에 또 잡히니까 네, 네. 그러면서 기도라기보다는 막 하나님 남들은 내 자식 엉덩짝도 따려오고 아무개야 하면 돌아볼 수 있는 게 이게 짐승들도 함께 무리지어서 살아가는데 그럼요. 내가 왜 내 아이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나한테는 기적의 기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이제 저 영상 보니까 아빠와 아들이 만나고 엄마와 아들이 만나는 게 왜 저 시간밖에 못 만나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왜 도대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남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일상인 게 우리에게는 왜 기적이 필요해야 가끔 만나는 건지 그러니까요. 진짜 분단은 국가폭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분단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살아있어야 나도 저렇게 만나겠지라는 생각에 이렇게 만날 일은 없어요. 이제 중국에 있을 때는 북송이라도 돼서 감옥 밖에서 엄마를 봤는데 이제는 감옥이 아니라 여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엄마를 못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어머님도 이제 60이 넘으셨는데 지금 북한에 계세요? 네. 정말 가족의 생이별만큼 슬픈 건 더 이상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누가 무슨 권리로 가족들이 이렇게 생이별 시켜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죠. 정윤아 씨는 어떻게 북한에 있을 때 이산가족 그 방송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때 이렇게 막 전반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북한에서. 잠깐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분단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같은 언어를 써서 좀 놀랐어요. 항상 미국의 식민지고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일제 강점 시기처럼 이렇게 한국말을 잘 못 쓰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어를 할 줄 알았는데 뭐 동생아, 막 어머니 뭐 이렇게 하는데 한국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어린 마음에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가슴도 되게 아팠었어요. 네. 서유미 씨도 북한에 있을 때 혹시 이산가족 방송을 본 적이 있으세요? 네, 저도 봤었는데 저는 그 이산가족 상봉을 보면서 미국을 엄청 미국을 미워했었어요. 네, 왜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미국 때문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에 가 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거를 못 배웠고 미국이 함께 쳐들어온 걸로 배웠기 때문에 6.25 자체를 그렇게 배워서 그때는 좀 이런 장면들이 분노로 오더라고요. 왜 저 사람들이 저랬나 했는데 제가 딸을 만나기 위해서 어머니를 버리고 와야 되는 선택지에서 다시 볼 수 없을 걸 알면서 간다는 말도 못하고 다시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요. 아이를 선택 안 하면 엄마랑 살 수 있고 또 아이를 선택하면 어머니를 못 보고 가슴이 너무 찢어지네요, 진짜. 강철환 씨는 이산가족 방송을 보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그 당시? 저희 가족도 원래 이제 뭐 저기 남쪽의 고향인데 이제 일본에 갔다가 이제 북송했던 가족이다 보니까 저희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제주도에 계신 저희 친척들을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전쟁을 계기로 이제 갈라진 분들이 이제 30년, 40년, 50년 돼가니까 근데 이런 분들 만나는 거 보면서 저는 북한 정권에게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만나게 해주면 되는데 예? 남쪽은 만나자고 막 그러는데 북한은 왜 이걸
가로막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북한 정권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습화되지 않으셨네요, 강철환 씨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반체제 그런 걸 좀 하다 보니까 나만 라디오를 매일 듣고 그리고 이제 모르지. 그 월남자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한 천대를 받았거든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가시는 예. 가족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간부에서 배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에도 이제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월남자에 대한 그 한이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잘 사는 남쪽의 형제가 오게 되면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계속 이걸 못 만나게 하는 거죠. 네. 우리 목사님 주변에도 이산 가족들 꽤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네. 저희 친할아버지, 할머니, 친엄마, 아빠도 다 이북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황해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알죠. 황주, 사리원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그 상봉할 때에 제 기억으로는 거의 일주일 이상을 거의 잠을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뭐 깜빡깜빡 조금씩 주무셨겠지만은 혹시나 북한에 있는 어머니 혹은 여동생들을 만날 수 있을까 신청한 후에 일주일을 그렇게 텔레비를 뚫어지라 보시는 모습은 평생 처음 봤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많은 시간이 흘러도 결국은 상봉을 못 하셨습니다. 그때 실망해 하시면서 우셨던 모습이 자매들의 지금 모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셨구나. 근데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가족에게 다 모였는데 이북에 있는 어머님 돌아가셔서 이제 그러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꿈속에 나타나서 꿈속에 나타났는데 이렇게 뒷모습만 보이는데 엄마가 이렇게 손을 막 흔들면서 어디론가 사라져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그냥 돌아가신 것으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 기억나고 지금 자매님들 모습을 보니까 저는 제2의 이산가족의 아픔을 넉넉히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시청률이 뭐 78%? 네네. 진짜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이 아닐까 싶은데 온 가족이 함께 우리가 지켜보면서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목사님도 이산가족 방송 보시면서 뭐 기도가 그냥 절로 이렇게 나오셨을 것 같아요. 당시 기억을 좀 안타까움 그 때로는 보면서 왜 남북이 왜 이러한 지경에서 더 전진할 수 있는데 지도자들이 뭐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똑같은 분노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나중에 좀 이렇게 믿음이 더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하기 위한 기도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지연 씨랑 김경아 씨는 이산가족 방송 보셨잖아요. 네, 네. 기억에 남는 장면 있나요? 그 어떤 슬픈 영화를 틀어준들 이보다 슬플 수 있을까. 맞아요. 지금 그 방송을 봤었을 당시에는 그냥 슬프다고만 생각했어요. 저 엄마의 마음속 아들은 정말 천둥 벌거숭이 꼬꼬마였을 테고 그 할아버지의 그 기억 속 엄마는 젊었을 텐데 지금 두 분 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 다시 만난 게 너무 비극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다시 만나서 계속 같이 살 수만 있다면야 지금이라도 행복할 텐데 몇 시간 만나고 다시 헤어져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요. 제3자인 제가 막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 감히 누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쵸. 예, 저 때 그러니까 저는 뭐 말씀드렸지만 그때 노래밖에 생각 안 나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거 하면서 이제 쫙 만나면서 그때 근데 아마 80년도 때도 한번 네, 네. 55년인가 있었을 거예요. 85년. 근데 그 이후로 지금 거의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제 통일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때 헤어졌던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돌아가시거나 그러니까요. 하셨고 근데 제 안에 또 마음이 드는 건 뭐냐면 오늘 이렇게 계신 탈북민들처럼 또 하나의 또 이산가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쵸. 전쟁이 난 이산가족이 아니라 또 신이산가족처럼 이렇게 탈북민을 통한 이런 이산가족이 있는데 그분들 이제 보면
아 이건 정말 이거는 이 북한이 정말 열려야겠다. 그럼요. 네, 그래야지 이제 이것들이 해결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가족을 못 만나게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최악의 저는 맞아요.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진짜. 북한에서 이산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 어떤 뭐 선발 기준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추첨제나 또 연령순으로 이제 그 선발을 해서 네. 이제 무작위로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워낙 이제 한 50년, 70년 동안 월남자 가족을 체계적으로 처벌하다 보니까 정말 그 수용소에 간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예, 제가 아시는 분 한 분도 오늘 회장님이 계시는데 6.25 때 치안대에 있었답니다. 근데 북한은 치안대는 무조건 삼족을 멸합니다.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신청해도. 근데 이제 북한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자발적으로 이제 북한 인민군대에 우영군으로 입대한 분들 그리고 월부 가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선발을 하면서 이제 국군 포럼 문제나 이제 그 납북자 문제가 또 이슈화 되니까 그분들 중에서 일부를 또 뽑아가지고 이산가족으로 동갑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뭐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도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의 이제 국가보위성이라고 하는 이제 정보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안전성이라고 하는 경찰 조직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기관에서 다 성분 검사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만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면 가족끼리 만났는데 갑자기 거기서 돌발 발언을 하게 되면 이게 국가적인 망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한 3개월 정도를 교육을 받고 이제 최종 상봉 전 한 달 정도는 이제 평양으로 올라가서 이제 학습 교육을 받는 거죠. 너무나 이제 못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옷을 국가에서 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난한 것들을 뭐 약간 감추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교육을 거쳐서 철저하게 가족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체질을 비판한다든지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끼리 50년간, 70년간 만에 이제 만났는데 갑자기 뭐 김일성 수령님이 뭐 운동이 어쩌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참 저희는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하룻밤 같이 좀 자게 해주지 이랬는데 그것도 그렇죠. 문제가 그러니까 이유가 이게 있군요. 저희도 제일교포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교포들은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이제 같은 이제 그룹인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방문단으로 북한에 오잖아요. 그럼 엄마하고 아들을 잘 때 보이본이 가운데서 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그러니까 말도 이게 안 돼. 너무나 황당무계.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계시는 제일교포들도 저 북한 정권 좀 미쳤다 저거는. 입을 막으려고 진짜 별짓을 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한국에 계시는 분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는데 죽었다고 했대요. 왜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로당으로 올라갔는데 신청했는데 이제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시집을 가셨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북한에서 성공한 재미교포들을 가족과 만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초청을 한 거예요. 먼저. 네. 분명 죽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면 부모님을 만나게 해준다고 하니까 돈이랑 다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집이 막 이렇게 궁궐 같은 집에서 엄마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죽었다고 했는데. 엄마가.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됐나 하니까 남로당 이제 그 제거할 때 다 죽었는데 엄마가 이제 진실을 얘기를 할까봐 딸하고 그렇게 같이 자는 프로그램을 3일을 해준 거예요. 근데 보아하니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눈치를 채고 딸려를 이렇게 손에다 쥐어주면서 엄마하고 5분만 같이 있게 해달라 했는데 엄마가 막 욱욱 하면서 말을 못 하는데 아빠를 이렇게 막 그냥 형체도 없이 이렇게 사살을 해서 그냥 어딘가에 고속도로가 세워진 그런 데다 그냥 무리로 막 파묻었다고 하더래요. 아빠를.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이분이 이렇게 그 돈을 이렇게 막 말아가지고 이렇게 휴지, 눈물 닦는 휴지 안에다 숨겨서 이렇게 줬대요. 안 그러면 뺏기대. 근데 엄마가 조용히 이러대. 이거 우리 집 아니야. 어떤 애 옷 아니야. 그래서 이분이 그 말 듣고 너무 펑펑하면서 입은 옷을 다 벗어주고 엄마 옷을 누더기 같은 거 입고 미국으로 가셨대요. 그 얘기를 책에다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그게 파묻혔으면. 그러고 나서는 못 네. 봤다고. 그렇게 많으면. 북한에서는 이산가족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사실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월남이냐 아니면 전사자냐. 그러니까 전사자라는 건 6.25 때 이제 폭격이 맞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미군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북한 편으로 이제 강력하게 추천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사자로 되게 되면 간부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간부로 올라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쪽에서 연락이 와요. 가족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력 기반으로 걸려가지고 네. 그냥 이제 잘리는 거죠. 완전히. 유익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이 어떤 북한 가족에게는 굉장한 이거는 불행이 일했습니다. 불행이에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북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남한에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많이 주니까. 숨기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몰래 남쪽에 연락해가지고 찾지 말아라. 맞아요. 잘 있으니까 몰래 하자 몰래. 맞아요. 이런 분들도 있죠. 저희 아빠도 개인적인 부탁 받았어요. 아 그래요? 남한에 가면 그분이 중앙당급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주소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발 이산가족 상봉 신청 좀 하지 말아달라고. 없대요 그 사람이 가족에. 아예. 보고 싶어 세상에. 신청한 건데 우리.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언제든 걸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고 가장 안전하게 남한의 친척이 있다는 거를 은폐하는 경우가 이제 제가 아는 지인분이었었는데 원래는 이제 부잣집이셨대요. 북한에서 엄청나게 부잣집이셨는데 이제 6.25 때 일본 공장에서 그 같이 부사장격으로 막 이렇게 대기업처럼 그런 데서 일하시던 분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낳자마자 이제 막 공산당 들어오고 자본가 처단한다고 해서 이제 남쪽으로 가신 거예요. 돈이랑 좀 있는 거 가지고 아버지가 가시고 뭐 그때 뭐 진달래 꽃이 필 때 다시 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자가 되게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갔는데 북한의 정권이 수립이 되고 이러니까 빨리 호적 정리를 해서 6.25 전쟁 참가자인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예 이 호적에도 안 올렸던 거예요. 아이를 낳자마자 일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족보가 없어요. 한국에서 찾아도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북한에. 그게 제일 안전빵인데 그런 사람들이 실지 위에 많이 있어요. 위에 지금 북한 고위급 간부들로 있는 사람들이 미리 호적을 정리해. 호적 정리를 그때는 했대요. 1950년대, 60년대는 전쟁터 때문에 정신없지. 정신없어서 됐대요. 근데 있었지.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어려워. 그런 식으로. 아유, 정말 가슴이 대박이다. 아프네요. 진짜. 찾을 수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네. 그 다음 장소로 갑시다 하고 봉고차 타고 갔는데 네. 내리니까 아버지 건강하신지요? 잘 계시는지 안부를 묻는 것조차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선뜻 펜을 잡을 용기가 나질 않아요. 자식은 부모를 땅에 묻어들이지만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데요. 엄마, 아빠 다시 만날 그날까지 꼭 건강하세요. 멀리서 항상 엄마, 아빠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경일 씨, 북한에 어떻게 이산가족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네. 어머니는 어머니는 이제 한국에 같이 있습니다. 예, 예. 오셨고. 네네. 아, 그렇군요. 책 제목이 까지. 아오지까지? 예, 책 제목이 아오지까지이고요. 네. 부제는 3번 탈북한 소년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일단 이름부터가 아오지까지 네. 하면 이게 뭔가 너무 이제 임팩트가 강하고 그렇죠. 뭔가 이게 탈북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떻게 탈북길을 또 오르게 됐고 뭐 이런 과정들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2000년에 처음 탈북을 했고요. 그때가 제가 12살 때입니다. 예. 그때는 어머니 손을 잡고 저 탈북하는 줄도 몰랐죠. 예, 어머니가 무작정 제 손을 잡고 두만강을 건넜고요. 예, 그렇게 건너서 첫 탈북을 했는데 그때 2000년이면 굉장히 북한이 어려울 때입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먼저 누나와 함께 한 달만 식량 갔다가 식량을 구해서 오겠다 하고 탈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한 달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아이고야. 예, 그래서 결국 못 오고 2000년에 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절 데리러. 예. 아들 데리고? 네네. 대단하시다. 예,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중국으로 탈북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예, 선교사님이 이제 저 같은 그런 청년 여러 명을 이렇게 그룹홈 같은 데서 거기서 좀 지냈고요. 거기서 지내면서 제가 다행히 기회가 돼서 중국의 조선족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소학교 2학년 다니다가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다녔는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선생님이 부르더라고요. 손님이 왔다고. 누굴까 해서 나가봤는데 예, 중국 공안이 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다시 잡혀서. 진짜요? 네. 그래서 다시 북으로 갔어요?
네, 일단은 중국 도문 감옥에 38일 수감되어 있다가 아니 몇 살짜리 네. 애기를 아. 왜? 그리고 다시 북으로 북송이 됐죠. 그럼 북한에 다시 잡혀가서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되신 거예요? 네, 제 아버지를 한 대 다 찾아갔죠. 근데 뭐 형편이 워낙 좋지 않아서 그래서 어려웠죠. 그 고난의 행군이 금방 2002년이니까 예, 2002년 고난의 행군 지나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사람들이 각자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던 시기여서 뭐 그때도 저는 이제 뭐 장사도 하고 뭐 땔감도 하고 뭐 식량도 구하고 하는 그냥 가정살림을 14살에? 예, 가정살림을 아, 뭐 책임지면서 함께 살았죠. 왜 2차 탈북을 하시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또 2차 탈북을 그 하게 되셨어요? 제가 그래서 아빠랑 함께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2년을 함께 살았어요, 아빠랑. 근데 2004년 6월 달인데 그때 손님이 온 거예요, 집에. 그래서 집에 손님이 사람이 오는 게 없는데. 올 사람이 없고 좀 이상한데. 공간인가? 예. 근데 보니까 친척이라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문 다 닫고 이야기하는 게 어머니가 보낸 브로커였던 거예요. 공작원이네. 예, 그래서 북한에는 현지 브로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와 함께 중국 두만강을 건넜어요. 예, 아빠랑 함께 건넜어요. 그 아빠도 탈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엄마가 보내서 데려다주려고.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까 도움 받으러 온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한국에 계신 거예요. 예. 어머니 이미 찾으셨어요? 그 어머니는 한국에 먼저 와서 정착해서 이제 브로커를 아들을 통해서 찾으려고 아들을 브로커를 아들을 보냈던 하시려고 거였어요. 하시죠. 예, 중국에 건너와서 어머니가 근데 아빠한테 얘기를 했죠. 지금 이대로 그냥 탈북을 바로 해라. 다 준비를 해놨다. 아들같이 떠나라. 근데 아빠는 거부를 했어요. 네. 저는 이제 아빠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셔서 그냥 다시 아빠 손잡고 다시 돌아갔는데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네. 근데 다시 손님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왜 또 왔지 했는데 봤는데 또 브로커 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다시 또 어머니가 뭐 다시 찾나 보다 하고 다시 중국으로 아빠와 다시 손잡고 이제 아빠랑 건넜죠. 또? 아빠랑 또? 왜 자꾸 아빠라고 와? 저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생년자예요. 속상해 나는. 근데 그때도 아빠가 또 가면서 엄마가 또 같이 살자고 하면은 그냥 아빠랑 살겠다고 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아빠의 심정을 이해하죠. 왜냐면 아빠가 의지할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예. 중국에? 예. 그래서 비운한데. 예, 연길에서 저희가 연길에서 만났어요. 그때 엄마와 아빠가 한 6년 만인가 그때 만났죠. 예. 그때 또 엄마가 막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막 새 옷 사가지고 아빠한테 갈아입으라고 이제 떠나자. 근데 아빠가 내가 왜 저런 옷을 입어야 되느냐. 나는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엄마는 제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 한국에 오면은 공부를 시켜주겠다. 대학교도 보내주겠다. 근데 저는 북한에서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때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아빠와 사느냐, 엄마와 사느냐. 결국은 떠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아빠가 있을 때 떠날 수는 없으니까 아빠가 술을 한잔 하시고 쉬실 때 몰래?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써놓고 네, 엄마 손잡고 떠났죠. 뭐라고 쓰셨어요? 지난번에 엄마가 줬던 돈 그걸 숨겨놨으니까 그걸 찾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떠나지만은 꼭 성공해서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면은 아마 아빠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그때는 아빠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가 떠나왔죠. 네. 그렇게 이별이 됐습니다, 아빠랑은. 네. 오시는 그 여정은 어떻게 순조로워 오셨나요? 탈북하는 과정은 전부 다 아마 우여곡절이 많았을 텐데요. 저도 그랬고요. 저는 중국에서 베트남을 건너서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를 건너왔는데 베트남에서도 뭐 중간에 잡혔다가 다시 또 들어갔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캄보디아까지 우여곡절 끝에 왔는데 캄보디아에서 이제 그 브로커가 이제 한국인 사업가였어요. 근데 저희가 베트남에서 그 일정이 지체되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브로커가 저희 어머니한테 돈을 더 줘야 된다. 예, 그래서 10,000불을 요구를 하신 거예요. 더. 근데 이미 저를 데려오시는데 10,000불 이상을 썼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 브로커가 그때 한국인이었어요. 브로커가 그 다음 장소로 갑시다 하고 봉고차에 태워 갔는데 네.
내리니까 캄보디아 주재 북한 대사관. 네. 북한 대사관에 넘겨버린 거예요, 저희를. 야, 진짜 너무 그냥 안 준다고? 그래서 예, 그래서 캄보디아에 이제 북한 대사관에 잡혀서 북한 대사관을 다 취조하고 대신 다행스러운 거는 이 치외복권 이런 게 있으니까 캄보디아 외국인 대사관으로 아니 외국인 감옥에 잡혀 있었어요. 네. 18일 동안. 그래서 3일 뒤에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근데 들어갔을 때 감옥에서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죠. 이게 전화가 없으니까 그 간수 있잖아요. 교도관, 교도관 전화를 빌려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통일부, 외교부 뭐 다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때 어머니는 어디 계셨던 한국에 있었죠, 그때는. 아, 먼저 들어가시고 네네. 한국으로. 그래서 3일 됐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4일, 5일, 6일, 7일, 근데 18일째가 됐는데 아침 한 6시 반, 7시쯤에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왔어요. 왔구나. 저랑 비슷한 사람이. 또 북한 그래서 사람. 저희를 이제 1층으로 내려가서 사진 다 찍고 봉고차를 태우더라고요. 근데 아저씨 한 명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 말투가 남한 사람. 특이했어요. 예, 보니까 한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데리러 온 거예요? 예, 그 18일 동안 한국 국정원이겠죠. 국정원에서 다 임시 여권 만들어가지고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잘 왔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머니랑 진짜 놀랐잖아. 상봉했을 때 네, 그때 상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한국에서요. 네네. 그 가족이 먼저 와 있으면은 이렇게 만나게 해주거든요. 저는 또 미성년자였으니까. 네. 그때 어머니랑 누나가 왔더라고요. 같이 국정원에 만나러. 누나도 저보다 먼저 왔었거든요. 엄마가 데려와서 처음 만났는데 어땠어요? 일단은 너무 반가웠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제가. 예, 근데 별로 말을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예, 오랜만에 보니까 맞아. 이렇게 무슨 말을 하기가 좀 어색한 거예요, 오히려 더. 맞아. 예, 아니 막 껴안고 울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저를 껴안았죠. 예, 엄마는 저를 껴안았는데 저는 이렇게 저렇게 멋쩍게 이렇게 아들들. 어색하잖아요. 오랜만에 누나도 오랜만에 보고 엄마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운데 그 표현을 제가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색하게 이렇게 했었어요. 이사해갖고. 네. 그러니까 이런 탈북 과정을 아오지까지라는 책에 네. 담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을 쓰게 된 어떤 계기, 뭐 결심 어떤 거였어요? 일단 아무래도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좀 기록으로 남기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북에서 떠나온 과정, 제가 왜 떠나왔는지 과정을 1챕터로 넣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과거죠. 과거를 1챕터로 넣고 그래도 현재를 넣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겪고 경험하면서 또 봤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적었고 또 3장에서는 제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고민이 들었던 것들, 이야기들, 앞으로의 바람과 희망들 이런 것들을 3장에 담아서 그래서 얇은 책으로 한 편 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조경열 씨가 만난 그 하나님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은 그 어떤 분이시고 또 어디서 만났는지도 되게 좀 궁금해요. 처음에 2000년대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탈북을 할 때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요. 십자가를 그려주면서 이렇게 생겼다. 빨간 십자가 있으니까 만약에 헤어지면은 지붕 위에 있는 십자가를 꼭 찾아가라. 그러면 도움을 줄 거다. 도피성처럼. 네. 표식이야. 근데 다행히 헤어지지 않았고 어머니랑 함께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찾아간 게 교회였어요. 교회에 들어가니까 도움을 주더라고요. 예, 새 옷도 주고 새 음식도 주고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끔 경비도 주고 그렇게 첫 인상이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예, 첫 인상이. 미국에 이렇게 예수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 가서 그때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그때 고민을 많이 했죠. 어쩌면 나는 성공해서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거잖아요. 저같이 탈북의 과정을 떠났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성공을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걸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분명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이나 섭리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살아온 과정 중에 순간순간마다에 이거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기적이 있었던 거죠. 네, 제가 네.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기적인 거고
여기까지 와 있는 것도 기적이고 그런 기적들 가운데 내가 과연 운이 좋아서 있는 것일까? 그냥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줘서 내가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너에게 소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소명을 찾는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그 독일의 한스 콜라드 슈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데 최초로 소독으로 탈출한 동독 군인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소독에서 평범하게 살다가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고향이 그리웠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고향으로 갔어요. 동독에. 갔는데 가족과 친척들이 그 사람을 반겨주지 않았어요. 그렇겠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너는 떠나가서 잘 살았느냐. 그러니까 배신자 취급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충격받은 거예요. 나는 고향이 그리워서 부모님이 그리워서 갔는데 맞아. 환영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이게 뭔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나도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 제 소명은 결국 다시 아버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내가 돌아갔을 때 고향에서 다시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될까? 나 같은 사람이 다시 없는 그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다.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다면 이게 내가 먼저 온 사람일 뿐인 거죠. 먼저 온 사람의 소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많이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길로 가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제게는 어떤 존재인지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너는 사랑받는 자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묵상할 때는 알았죠. 저희가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게 될지도 모를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쵸, 보고 싶죠, 아버지가. 조경일 씨가 오늘 특별하게 편지를 준비하셨다고 예. 들었는데 아마 아버지가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아버지, 건강하신지요? 잘 계시는지 안부를 묻는 것조차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선뜻 펜을 잡을 용기가 나질 않아요.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편지에 적어놓고 떠난 지 어느덧 18년이 되었어요. 멋지게 성장하여 아버지 앞에 다시 선다면 용서해 주실 거라 믿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제 자신을 보면서 자꾸 고개를 숙입니다. 꼭 다시 찾아뵐게요. 부디 건강하시길 빌어요. 남쪽에서 못난 아들 올림. 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조경일 씨. 또 하루 속히 만날 수 있는 그날 오기를 바랍니다. 한수혜 씨는 어느 분한테 편지를 쓰셨나요? 저는 처음에는 엄마한테 쓰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빠한테도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북한에 계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제 마지막 그 아빠랑 엄마랑 헤어졌던 게 전 되게 그 해외북한 식당에 나가면서 저는 이제 공항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네. 마지막에 그 공항에서 아빠 엄마랑 헤어졌던 게 마지막이었는데 그때 엄마가 그 이제 검색대를 통과하면 이제 못 나오는 거라서 검색대 통과하기 전에 저를 이렇게 막 불러 세우면서 사진을 한 장 찍고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매정하게 그냥 갔다 와서 찍자고 갔다 돌아오는 날 그날 더 예쁘게 찍자고 얘기를 하고 그냥 훌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가 제가 21살이었으니까 몇 년 전이죠? 지금 11년 전이죠. 네. 아빠 엄마의 모습이 그때 11년 전의 모습은 되게 젊으신 아빠 엄마의 모습이었거든요. 지금도 우리 아빠 엄마라고 떠올리면 그때 모습이 지금 많이 늙으셨을 텐데. 그렇군요. 네. 네, 한수혜 씨가
눈물로 쓴 예, 엄마 아빠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잘 지내고 계신 거라 믿고 싶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울컥한데 제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어렸을 때 몰랐던 엄마 아빠의 부모 자리를 제가 엄마가 되는 날 알게 된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식은 부모를 땅에 묻어들이지만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데요. 꼭 저를 보고 한 말 같아요. 저를 가슴에 묻고 사실 우리 엄마 아빠를 떠올리면 죄책감에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엄마 아빠 다시 만날 그날까지 꼭 건강하세요. 멀리서 항상 엄마 아빠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엄마 아빠의 딸도 여기서 바르게 예쁘게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멍청히 계십시오. 세상에서 엄마 아빠가 제일 보고 싶은 딸 수에 어울림. 네. 분명히 예, 북한에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 방송을 이렇게 보시면서 아 우리 딸이 저렇게 예쁘게 컸구나. 어서 빨리 만나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날이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우리가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야 될 이유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죠. 이제 먼저는 남북의 정치 체제가 너무 달라가지고 동상이몽 같은 그러한 생각과 판단과 결정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심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시작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해결된다기보다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냥 동서독처럼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그날이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더 쌓여질 수 있는 그러한 남한 교회와 교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앞으로 또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국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만은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조금은 너무 대결과 극렬한 증오로 가지 말고 그 가운데서라도 혹은 체육이라든지 문화예술 혹은 종교 이러한 부분에서 좀 교류가 시작되어지면서 좀 물꼬가 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마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남북 통일이 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뭐 너무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렇습니다만은 통일은 옵니다. 네. 정말 거짓말같이 속히 아멘. 도둑같이 예, 오리라고 믿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 힘차게 기도하고 또 외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자유요!